자, 안녕하세요. 자, 거기 10장을 보시면요. 그 소설에서 10장에 이제 학부터 이제 나오는데, 뭐, 다 강의 들으셨겠지만, 이게 이제 1953년작이고요. 이게 이제 일종의 두 명의 단짝 친구죠. 이 단짝 친구, 이 두 사람 단짝 친구가 이제 어떤 유년 시절에 대해서 추억을 통해서 이제 우정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설은 당연히 행동에 대해서, 이 행동에 대해서 에 대한 압축적인 서술이죠. 적인 서술, 그 다음에 간결한 대화. 대화가 아주 짧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은 전쟁기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데올로기의 대립. 이런 게 있고, 또 남북 분단과 이산. 이러한 그 전쟁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책에 보면 황수는 1915에서 2000이라고 써졌고요. 1931년에 이제 시창작으로 작품 활동을 했고, 이제 뭐 여러 작품들을 썼죠.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되게 서정적이죠. 거기 대표적인 소나기라는 작품도 있지만, 그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담긴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 다양한 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오고요. 이 휴머니즘적인 어떤 인도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쪽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그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240쪽에 보면 이제 어떤 그 북쪽 마을에 대해서 쭉 나오죠. 고즈넉하다. 그러니까 일종의 240쪽에 이제 보시면 일종의 회화적인 묘사가 쫙 나오죠. 회화적인 묘사. 제일 처음에. 그리고 이제 두 줄 내려오면 늙은이가 담배 때부터 뒤로 돌렸다. 그리고 겁에 질린 얼굴이었다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성삼이가 등장을 하죠. 발걸음을 멈췄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남의 밤나무에 올라가는구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니까 일종의 고함 소리는 뭐겠어요? 청각적인 묘사죠. 청각적인 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1쪽에 이제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임시 치안대 사무실로 쓰고 있는 집에 이르니까 청년이 포승에 묶였다 이런 말 나오죠. 청년. 자, 그 청년이 누구냐면 덕재예요. 덕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덕재를 이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쭉 데려가다 보면 이 자식은 내가 데리고 가죠. 이게 이제 호송을 자원하는 거죠. 호송을 자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삼이가 등장을 하고, 성삼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이제 어떤 덕재와의 기억. 241쪽의 밑에 둘째 줄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뭐 줄담배 피우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의 시 공간적인 배경을 보면 일종의 전쟁기에 38 접경의 한 마을이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황순의 아들이 이제 황동규 시인이에요. 황동규 되게 유명한 시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그 242쪽에 가면 이제 고갯길에 다다랐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고갯길은 일종의 호송을 하는 여로 길인데 일종의 현재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 죽여봤냐 이러면 나왔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삼이 덕재를 바라보는 시선.
그다음에 그런 그 태도를 쫓아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3쪽에 보면 이제 그 꼬맹이와 결혼했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243쪽에 보면 이 꼬맹이와 결혼했다는 덕제죠. 꼬맹이와 결혼했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꼬맹이와 재미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땅 넓은 줄만 알아, 키는 작고 똥똥하기만 한 꼬맹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244쪽으로 이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피난을 떠나지 못한 어떤 덕제의 사정이 나와요. 244쪽으로 넘기면 이제 피난을 떠나지 못한 덕제의 사정. 이게 나오는 거죠. 거기 쭉 한 10줄 정도 내려가면 아버지를 얻고 피난 갈까 했지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농사꾼이 다 지어놓은 농사를 내버려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성삼의 피난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늙은 부모와 어린 처자에게 농사일을 맡기고 이제 피난하는 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내도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쭉 내려가면 밑에 넷째 줄에 가을 햇볕이 이마에 따가웠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심리 묘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의 외면, 그다음에 햇볕이 따가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자, 245쪽에 이제 보면 이게 고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개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올라가는 것이 심리적 변화를 공간 이동으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을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밑에서 셋째 줄에 245쪽에 학사냥이나 하자. 그러니까 일종의 학사냥을 제안하는 성삼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6쪽으로 가보면 세 번째 줄에 대번 덕제의 얼굴에 핏기가 거쳤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좀 전에 총살감이라던 말이 퍼뜩 머리를 스쳤다. 성삼이가 기어가는 쪽에서 총알이 날아오리라.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는 이제 246쪽에 이 초점이 이 성삼에서 덕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성삼이가 고개를 돌렸다고 나왔죠. 성삼의 의도를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의도를 모호하게.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감춤을 통한 드러냄이다.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드러냄의 방식. 그래서 이제 무엇을 깨달은지 기기 시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7쪽에 보면 이제 이 소설은 일종의 전시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쟁과 관련된 전시 소설. 그리고 어떤 이제 반공, 계몽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황순원의 작품은 순수의 세계에 대한 어떤 몰입이 많은데 이 작품은 반공, 예공 그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분단 소설을 이제 황순원은 많이 썼는데 뭐 카인의 후예 같은 거. 이 대표적인 그런 분단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평양 근교의 농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토지 개혁 사건이죠. 그런 것들을 다룬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는 이제 여러분 이제 강의 들으셨을 거니까 제 크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정 소설적인 그러니까 서사성과 서정성이 결합되어 있다. 서사성은 어떤 시간의 흐름이겠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여기 이제 5문제가 나오는데요.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성삼이
이 덕제를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어디까지 호송하는가? 이게 이제 바로 그 뭡니까? 청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호송하죠. 그 여러분 교재 241쪽에 보시면 위에서 한 10개 줄 정도 나와요. 청단이라고. 두 번째는 덕제가 농민동맹 부위원장을 맡게 된 이유. 덕제가 이렇게 이제 맡게 됐잖아요. 자, 그런 이유는 바로 뭐예요? 빈농의 자식이죠. 뜻이고요. 세 번째는 덕제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당연히 이제 꼬맹이와 결혼했죠. 네 번째는 덕제가 북으로 피난 가지 않았죠. 북으로 피난 가지 못하고 남게 된 이유. 남게 된 이유는 아버지가 떠나지 않겠다고 한 거죠. 떠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뭐겠습니까? 포승줄을 이제 풀어주죠. 이제 마지막에 다섯 번째 보면 이 포승줄을 풀어주면서 정삼이가 하고자 하는 일. 자, 이게 바로 뭐겠어요? 학사냥이죠. 우리 학을 사냥하자. 그러니까 이 학사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성삼이가 덕제를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제가 뭐 쭉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뭐 그런 것을 한번 더 그 제가 올려드린 거 아까 올려드린 거 있죠? 그걸 좀 보시면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자, 11장 여기서 이제 서머리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장. 이 광장은 1960년 작품이고요. 이거 최인배 광장은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일종의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의 대립된 세계죠. 를 오가는 철학도죠. 철학도 이명준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종의 이제 이 해방 후에 남과 북이죠. 남과 북의 그런 그 체제죠. 체제를 객관적으로 비판해.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비판한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해방 후에 남과 북의 체계를 객관적으로 비판한 본격적인 분단 소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최인우는 나오죠. 1936년 함경북도 출생이고요. 월남무에 서울법대 4학년을 중퇴하고 군에 입대해서 이제 통역장교로 복무하다가 제대를 해서 이제 뭐 여러 일을 했는데 광장이라는 작품 썼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작품들 썼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4쪽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254쪽을 이제 보면 나오죠.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뒤채면서 숨을 쉰다. 일종의 이제 바다 이미지가 쫙 나오죠. 중립국으로 가는 석방포로를 실은 인도배 타고르 호는 흰 페인트로 칠한 3,000톤의 몸을 떨면서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일종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 문제부터 좀 볼게요. 1번이 문제가 이게 이제 1번 문제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 바다고요. 첫 번째 줄에. 2번 문제는 이 전쟁 포로인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 주인공이 탄 이 배의 행선지죠. 배의 행선지. 자, 그 주인공이 탄 배의 행선지가 어느 나라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인도예요, 인도. 인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런 그 이명준 주위를 맴돌며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존재.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든 이게 바로 갈매기죠. 네 번째는 이 남쪽에서 만난 이명준의 첫 번째 연인의 이름. 연인의 이름이 바로 이제 윤혜죠, 윤혜. 그다음 다섯 번째는 북에서 헤어진 연인을 전쟁 때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새 직업이 뭐냐? 바로 이제 간호사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이 보시고요.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에서는 이제 그 쭉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이제 좋은데, 하여튼 이 그 내용에서는 뭡니까? 이 전쟁 포로 송환과 중립국을 선택하는 이야기죠. 자, 255쪽으로 이제 가보면 255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선장은 비스듬히 앉아 차를 마시다가 들어오는 명준에게 다른 한 잔의 차를 턱으로 가리킨다. 쭉 나오죠, 이야기가. 그러다가 이제 인도차를 별미라고 불러내놓는다. 선장을 쳐다보고 있던 눈길을 옮겨 왼쪽 창으로 내다본다. 마스트 그 꼭대기 말고 여기가 으뜸 잘 보이는 자리다. 바다는 그쪽에서 활짝 퍼진 눈부신 빛의 부채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른편 창으로 본다. 부채가 있다. 아침부터 배를 지키는 전투기처럼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마스트. 마스트는 이제 일종의 돛 같은 거죠. 예, 와 앉기도 하고 따라오고 있는 갈매기가 뭐 있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아버지가 있겠고 여기 이제 이명준이 있는 거죠. 북쪽에는 은혜가 있고 남쪽에는 이제 윤애가 있는 거죠. 윤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남쪽에 윤애가 있는 거죠. 중략 밑에 보면 이제 광장이 있고 밀실이 없었던 중들과 임금들의 시절에 세상은 아무 일이 없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밀실과 광장이란 말 나오는데 밀실은 어떤 그 개인의 장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광장은 사회의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256쪽에 이제 보면 256쪽에 그래서 이게 중략 밑에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렇게 나왔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와요.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제가 남조선을 탈출한 건 사회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회로.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부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 나이에 아버지 없어서 못 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가 쭉 나오죠. 자, 257쪽에 보면 이제 중략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뭐 동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 257쪽. 자, 258쪽으로 가보면 그래서 이제 그 광장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뭐 그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9쪽으로 가면 뭐 그 새 탄생을 도와야 된다. 그 밑에서 넷째 줄에 새 탄생이라는 게 이제 새로운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60쪽으로 가보면
위에서 한 10개 줄에 보면 이제 윤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이런 말 나오죠. 이러지 마세요. 사정을 아시면서. 사정 옛날 애인이지만 지금은 남의 부인이라는 알아? 아니까 이러는 거야.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태식과 결혼한 윤의 이야기죠. 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1쪽을 보세요. 261쪽에 이제 보면 거기 이제 큰 새와 작은 새 뭐 이런 게 나와요. 거기 261쪽이 세 번째 단락의 셋째 줄에 보면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큰 새가 바로 은혜고 작은 새가 이제 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종의 그러니까 모녀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큰 새와 작은 새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고 이제 263쪽에 이제 광장과 밀실 사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뭐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뒤에 이제 나온 내용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 268쪽을 볼게요.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광장은 분단 현실에 대한 의미 있는 증언이면서 동시에 다른 역사를 꿈꾸는 정치적 상상력을 보여준다. 이명준의 중립국 선택과 자살은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니고 다른 역사 미래를 향한 상징적인 투신으로서 부재로서의 유토피아를 꿈꾸는 해우다. 광장을 떠받치고 있는 정치적 무의식과 상상력은 그 문제의식의 깊이와 열림에서 분단의 사유를 넘어선다고 평가받는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일종의 분단 문학과 관련 있는 그런 작품이 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 광장을 좀 이 책의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 걸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이 좀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우선 좀 하고요. 제가 좀 이거 좀 올린 다음에 한 8시 25분 정도에 초대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서울 1964년 겨울 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종료를 좀 누르도록 하겠습니다.